네, 이어서 대기에 대해서 합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지만 대기의 구성 성분은 보통 질소하고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그만 양의 아르곤이나 수증기, 이산화탄소, 또 미량 원소 등의 화학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별 의식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체 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산소, 그 다음에 호흡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또 공기의 대부분 90%, 80% 정도 차지하겠네요. 5분의 4 정도 되니까 질소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죠. 대기 속에 포함된 특히 수증기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기상 변화에 가장 큰 현상들을 다 총괄해서 많이 이제 주요 요소가 되게 되는데요.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물이나 수증기 이동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 크기, 양을 보통 우리가 습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습도. 이러한 습도는요, 온도에 따라서 쉽게 변동이 되고요. 따뜻한 공기가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절대 습도도 있지만요, 상대적인 습도인 상대 습도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주어진 온도의 압력하에서 얘가 포화될 수 있는 수분의 최대량에 대한 공기 중에서 수분의 백분율에 대한 비율로서 정의되는 게 상대 습도입니다. 나중에 습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이 대기의 공기 자체는요, 많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공기가 많은 분자를 포함하게 되면 공기가 짙어지게 되고 분자량이 적으면 당연히 희박해지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대기 구성 요소 중에 90%에 대한 공기가 지표에서부터요, 상공 한 15km까지 모여 있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분자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등산할 때, 또 높은 고지대에서 일할 때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그런 탓만 할 필요가 없고요. 공기 밀도가 감소하고 산소도 같은 비율로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체 자체가 일반적으로 무게를 좀 가지죠.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지표 부근의 공기층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공기층 무게를 지탱을 하고 모래산처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지탱하는 공기량 감소해서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지표면에 대해서 작용하는 대기압 자체가 좀 제일 크게 된다는 얘기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 압력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공기 온도 자체는요, 대체로 지표면에서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표면 부근이 가장 높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이 지표 자체의 온도 때문에요, 지표의 물이 어떤 증발, 에너지, 열 에너지를 얻게 돼서 증발을 하게 되는데요. 증발하게 되면 대부분 수증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수증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액상화, 즉 액화 현상을 통해서 기온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눈과 우박, 비, 또 진눈깨비 등의 형태들로 지하수나 강, 호수, 해양, 빙하로 유입되는 연속적인 순환 과정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기상 예보나 또 기후 예측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 수증기 관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기상 예보 분야 쪽 측면에서 보면은요, 수증기가 분포한다는 것은 어떤 구름을 형성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강수 발생과 직접적인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관관계라는 거는 여러분들 X 별량에 대해서 Y 별량이 직접적으로 상관성이 얼마만큼 유지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상관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즉 수증기는 강수량 발생이나 구름의 형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 성분이 위상 변화를 일으킨다. 즉 기화가 되거나 액화가 되거나 이런 현상들입니다. 상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상 변화와 함께해서 일어나는 잡열의 급격한 변동 자체는요, 여러분들 앞서 보셨던 악기상들의 형태들이었던 태풍과 같은 악천후를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기상 예보에 있어서, 즉 기상 예측에 있어서 수증기 관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수증기는 시공간에 따라서 변화하면서요, 대기순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수증기란 자체가요, 기타 다른 지구의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 기체 요소들 있죠. 기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수증기 자체가요. 동시에 구름이나 에어로졸의 형성, 그리고 대기의 하층부에 대한 화학적인 조성 성분, 즉 수증기도 어떤 분자 형태들을 뜨게 되면은요, 어떤 화학 물질이 달라붙게 됩니다. 달라붙게 되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요, 화학 물질에 대한 조성 관계에도 깊은 관계가 있어서 기상 예보 분야에서 수증기 관측이 되게 중요하고요. 기후 예측 분야에서도 보게 되면요, 수증기는 앞서 보셨던 태양에서부터 입사되는 짧은 파장의 방사열을 통과시키고요, 지구 표면에서 방출되는 긴 파장의 방사열 자체는요,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수증기가 많다는 것은 이 방사열을 누적시키는 게 되겠고요. 즉 수증기도 이 온실기체 요소로서 작용을 하면서 지구의 기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장기적 측면에서의 이 수증기 관측에 대한 수증기 관측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들을 누적시키는 것 또한 기후 예측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대기 기온이 증가하게 되면 지표면에 습윤 성분, 즉 젖어 있는 성분이죠. 젖어 있는 성분들이 온실 효과를 증대시키는 다량의 수증기로 다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거치면서 환경 오염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가 서로 합성이 되어서 더 강한 그린하우스라고 그러죠. 온실 효과를 유발하게 되는 현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수증기를 관측하는 시스템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는, 많이 보시는 기상 레이더 영상도 있지만요. 이런 영상들도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라디오 존대, 라이다, 그다음에 워터 베이퍼 라디오메타라 불리는 거, 워터 베이퍼 라디오메타라 불리는 장치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WVR이라고 부르고요. 라디오 존대 또는 레인 존대라는 말도 쓰이고요. 일단은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라디오 존대 같은 경우는 풍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구고요. 대기의 기상 이제 상승을 하면서 풍선을 이제 부풀려 가지고 상승을 시키면서요. 여기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달려서 그 센서가 무선으로 지상으로 데이터들을 송수신하면서 받게 되는데, 보통 고도별로 기온이나 습도, 기압 등의 정보들을 직접 측정해서 지표로부터 약 30km까지 높이까지 올립니다. 이 라디오 존대 데이터들은 고층 기상 관측을 위한 자료로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일회성 장치입니다. 한번 관측할 때 한 4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되는 장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에서도 관측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기의 기상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특히 군부방 쪽에서도 이제 보면 공군 있죠. 공군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존대 이렇게 쳐보면 라디오 존대 데이터들을 전 세계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 와이오밍 대학이라는 미국의 대학에서 이 라디오 존대 데이터들을 전 세계 데이터들을 이렇게 취급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라디오 존대 관측 데이터예요. 이건 북강릉 써 있네요. 북강릉에서도 띄워서 관측을 하는데 하루에 보통 2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9시, 다음에 저녁 9시쯤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보통 통일 시간이죠. UTC라고 불리는 시간으로 따지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시, 즉 우리나라 시간은 더하기 9시니까요.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지표만 띄우고요. 이렇게 처음에 띄우면은 기압이 얼마인지, 고도가 얼마에서 관측된 건지, 기온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슬점 온도, 상대 습도 크기는 얼마 등등의 데이터, 바람의 크기 등등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종 온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켈빈 온도, 즉 절대값 온도로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간 기상 관측이라 불리는 연직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얻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용하는 장치가 라디오 존대 장치고요. 다음에 기상 라이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습도계를 부착한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국부적으로 세밀한 수증기량을 관측할 때 쓰는 장치고요. 보시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되게 비싼 고가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각도 조절을 해서 대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걸 연직으로도 환산할 수도 있고요. 연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대각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각도를 일정하게 줘서 관측하게 되는데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기상 라이더 관측을 통해서 수증기량을 관측하기도 하고요. 이 워터 베이퍼 라디오메터라 불리는 이 장치도 있습니다. 라디오파를 이용한 라디오 광학 장치로서 마이크로파를 이용을 해서요. 복사 강도를 측정하고요. 사용이 편리하고 측정도 정확해서 신뢰성이 높고 이동도 가능해서요. 어느 곳에 설치가 가능한데 또 초기 소요 관측하는데 가동하는 시간 자체가 짧아서 좋습니다. 그 라디오 존대와 달리 기상 관측을 위해서 신호 전송이나 장비 이동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서 거의 실시간으로 수증기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비쌉니다. 상당히 비싼 고가 장비여서요. 이 수증기 복사기라는 장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몇 대, 제가 한 10년 전에 연구할 때만 해도 한 대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고가의 장치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좀 보신 것 같은데, 그 대기의 구성 요소들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온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표면 온도가 가장 높다고 봤을 때 쭉 올라가서 대륙권을 분포하고 있는 대륙권 경계적인 한 12km 정도, 10km, 12km 정도 이 상태가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다시 또 성층권의 온도가 상승이 되었다가 다시 하강하면서 이런 열권에 들어가면서 온도가 증가되는 이런 현상들을 발생이 됩니다. 대륙권, 그 다음에 권계면, 성층권, 중간권, 그 다음에 열권, 이렇게 전리층이 되는 전리층 분류, 이렇게 중간에 존재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변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평지보다, 온도가 한 0.5에서 0.6도 정도 100m가 내려갈 때마다 감소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백두산이 한 2744m 정도 되니까요. 지표 평지보다는 한 15도씨 낮은 온도로 계산되는 게 보통 그렇죠. 계산되고 일단은 만약에 공기가 대류에 의해서 따뜻해져서 덮여지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까요? 그래서 대기의 99.9%는 고도화가 0에서부터 50km 상공까지 대기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존재하게 되는데 이 대기의 두께는 어떻게 보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구의 반경이 보통 평균 반경이 6,400km 정도 되거든요. 지구 반지름이 6,400 정도 잡은데 6,400km 이렇게 잡게 되는데 50km 정도밖에 내가 한 1%는 안 되죠. 0.8%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지구의 크기를 이제 이렇게 지구의 둘레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죠? 지구의 둘레가 하나 이게 예를 대충 한번 옆에 컴퍼스 그리고서 거기 예를 들어서 한 반경 12.5cm 정도 여러분들이 지구의 둘레를 다 그렸다 했을 때 이 대기가 구성된 대기의 두께의 층을 한번 비율을 따져보면요 0.1mm 밖에 안 됩니다. 0.1mm 0.1mm가 이 대기인 거예요. 결국은 대기층이 되게 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얇은 대기층에서 실제로 아주 다양한 기상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기압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이제 그 지표면에서 가장 기압이 높습니다. 기압이 나중에 또 다시 나오겠지만 기압이 가장 높고요. 기압이 높고 고도가 한 1km 상승을 하게 되면 기압이 1000mV 정도, 100mV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기압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압이 줄어들게 되는데 보통 높이가 한 이제 거의 성층권 건계면 정도까지 되면요 거의 기압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1013 보통 지표면을 평균 기압료로 1013mV로 보면요 보통 이 건계면 쯤에서는 3mV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보통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더 봤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상의 변화 자체는요 대륙권인 10에서 15km 범위 안에서밖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기는 공기 분자가 꽉 차 있어서요 공기가 대류하고 있는 현상이 여기에 대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륙권이라고도 부르죠. 구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부는 곳입니다. 이 대륙권 위쪽으로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분자량이 적어서 기압도 낮고 지상의 공기에 비해서 지표면의 공기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래서 대륙 공기면은 공기가 대류할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뚜껑 같은 역할을 좀 담당하게 되죠. 성층권은 건계면 위 약 50km 정도까지 성층권이라고 대륙 공계면부터 하고요.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50km 부근에 최대 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고도 한 25km 부근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25km 중에 오존층이. 이 오존층이 인체에 유해한 태양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지상까지 도달하지 않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요. 이 층에 있는 자외선이 흡수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공기의 대류가 없고 안정된 상태임으로써 비행기는 요 건계면 쪽을 많이 항행하게 되는 그래서 그 건계면이 바로 위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층권 위쪽에 있는 중간권은 상공 약 80km 지점에까지 존재하고요. 기압은 지표면에 10,000분의 1 정도 이하밖에 안 됩니다. 공기 분자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중간권의 기온은 급속도로 하강하게 되죠. 하강이 되고요. 고도 한 80km 부근 중간 공계면 경계로 위층을 열권과 이렇게 구분을 시킵니다. 열권은 높이가 높아지면서 말 그대로 그 서머스피어라고 하는 것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따뜻해지죠. 온도가 높아져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에는 120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압이 없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열권 내에서는 태양 복사에 의한 자외선이나 그 이하의 파장을 가지는 X선 등에 의해서 산소나 질소의 원자와 분자가 이온화되거나 전하된 입자들이 전자가 전리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발생하는 층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기 대순환 과정인데요.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대 지역, 즉 적도 지역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구가 반사해서 나가는 복사 에너지에 비해서 더 적죠. 그죠? 극지역에서는 그 반대로 적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이런 차이를 균형 잡기 위해서 대기는 어떤 평형 관계를, 대순환 관계를 갖습니다. 아까 봤던 대류 현상인 거죠. 더운 공기는 극쪽으로 가고요. 찬 공기는 적도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고, 바닷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해류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지구 자전에 의해서 비회전 상태의 지구 순환에는 위도 대역별로 순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적도 부근에서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들 하고 이 약간 중위도 지역 하고 극지역, 중위도에서 극지역 쪽에 순환하는 과정들이 서로 좀 다른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코리올 효과라고 어떠한
대기의 흐름들이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대류환이라고 해요. 대류환이 이게 덮어져서 차가워져서 덮여졌다 차가웠다 이렇게 따뜻해지면 돌죠. 순환 과정 거치죠. 반대 흐름을 갖게 되고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극적에서는 또 이런 형태들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의 형태들도요. 되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편동풍이라고 극도풍이라도 부르고요. 또 편동풍이라고 부르고요. 바람의 형태들도 극도풍과 편서풍과 북동무용풍 또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형태들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발생하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패턴들이. 그래서 지구에 어떻게 도달하는 에너지의 이 복사 에너지의 양이 태양의 복사 에너지 양이 장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그대로 90도로 되어 있으면 항상 그 기온은 그 기온대로 유지되겠지만 날씨가 똑같은 변화 없이 지구 자전축이 계속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계속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가 변하고 있고요.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지구의 태양 공전의 궤적도 계속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량이 장기적으로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또 지구 표면이 고르지 못해서 가열되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도 발생이 되고요. 또 지구 자전축이 기울었기 때문에 계절적인 변화도 가지고 있고 지축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자전 효과에 의해서 코리올리 효과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대기 대순환의 과정들이 위도 대역별로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면서 대류가 움직이는 대류환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가지게 되고요. 이 대류환의 차이점이 장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떠한 기후 대역의 특징들을 각각 조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대기 대순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태양 에너지이고요. 적도 지방의 더운 공기가 상승하러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하강하는 대류에 의해서 순환이 시작되고 이 순환에 의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열대 지방은 입사되는 복사량이 방출되는 복사량보다 많고요. 중위도와 고위도에서는 입사량보다 방출량이 당연히 많고요. 단기간의 국지적인 평균값은 평형을 이루지 못하지만 출입하는 복사량, 은 장시간에 걸쳐서 전체 지구 시스템에서 보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람이나 해류에 의해서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열 수송 과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어떠한 대류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고요. 또 저위도 지방은 남은 복사량의 일부를 고위도로 수송을 하고 고위도 지방에서는 열 수송을 받아서 부족한 열량을 흡수하게 되겠죠. 또 따라서 한대 지방에서 온도가 계속 하강하거나 적도 부근에서는 계속 상승하지는 않게, 그죠? 한 곳에 계속 에너지가 정체되면은 이런 대류환이 없다 그러면 얘는 계속 펄펄 끓겠죠, 그죠? 여기는 아주 그냥 따뜻한 건 없이 그냥 아주 쨍쨍쨍쨍쨍 그냥 완전 얼음덩어리로 되겠죠, 그죠? 대기 대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장기간의 대기의 평균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적인 규모에서 보면은 지역별로 특징적이고 어떤 지속적으로 컨티뉴스한 대기의 흐름을 갖게 되겠고요. 이 흐름은 북반구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쪽으로 좀 보면은요, 모두가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기울어져서 남북으로 똑바로 불지 않고 서쪽이나 동쪽으로 편향된 바람이 불게 되는 거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일단 나올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이런 흐름들이 편서풍이나 편동풍이 방향이 서로 바꿔지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깊이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네. 다음에 기상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기의 변화, 이제 에너지 순환 과정들과 특히 기압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압인데요. 대기압은 보통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현재 고도에서 대기의 꼭대기까지 연직으로 작용하는 공기 기둥의 무게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 SI 단위계에서는 기압의 단위로서 파스칼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밀리바라고 하는 거는 100파스칼을 의미하고요. 이 100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제곱을 헥토라고 불러요. 그래서 1헥토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즉 1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이 1밀리바랑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단위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기압을 얘기할 때 밀리바 쪽을 많이 쓰지만 파스칼 단위를 국제적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국제 단위계에서. 그래서 몇 헥토파스칼이냐 요 단위를 가장 많이 씁니다. 기압은 직접 느끼기 수는 없지만 대규모 공기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기상 요소이기도 하고요. 대기압을 뭐 측정하는 원리까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뭐 여기까지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만 보통 대기의 압력을 계산할 때는요 수온 기둥의 압력과 공기 기둥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관계, 이게 지표에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기압의 기준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보통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칭합니다. 결국은 어떤 단위 면적 있죠. 단위 면적당 뭐 예를 1m, 1m면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에어리어는 1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런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대기의 이 압력이죠. 이 압력. 프레서가 결국은 기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지표면의 가스 분자에 의한 힘을 대기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기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적은 산 정상보다는 해수면 위에가 높게 되겠고요. 고도가 뭐 왜냐면 그림을 대기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대기층도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구가 결국은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 차이가 발생이 되니까요. 이렇게 지구의 공유 중심으로 쭉쭉 돌아가면 이 대기라는 곳이 이 지표면에 작용하는 분자량 자체가 아무래도 이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구 대기의 밀도라고 하는 부분들, 밀도와 압력은 감소하니까요. 얘가 지표면에서 뭐 대기에 존재하는 분자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좀 띄엄띄엄 돼 있을 거고요. 이쪽은 거의 랜덤하게 공기도 분포가 되니까 이쪽하고 이쪽에 작용하는 대기압의 압력의 힘의 크기가 지표 면적이 클 수밖에 없죠. 얘가 적어지고요. 그래서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 그 귀가 멍해지는 거 쉽게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대기 압력이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우리 이제 귀에 보면은 이 달팽이관 있죠. 거기에서 그걸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대기압은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차이도 있고요. 이 차이는 날씨 변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기압을 가지는 지역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는 보통 건조한 공기가 천천히 하강을 해서 구름도 없는 좋은 날씨들을 보이게 되고요. 반면에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저기압 지역에서는 상승한 공기 온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니까 수증기가 응결이 되고 구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요. 구름이 형성되니까 나중에 액화 현상에 의해서 또 기온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뭐 눈도 발생이 되고 강우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죠. 그런 구조적 문제들, 구조적인 순환 과정들 갖추게 되겠고요. 또 지표 온도의 변화와 지표에서 공기량의 차이가요. 또 태양 복사열에 대한 흡수 정도 차이에 의해서도 그 온도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 온도압의 차이가 또 대기압의 차이도 만들게 되고요.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으로 수평적으로 공기 이동의 흐름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대기압 즉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발생할 수 있게끔 됩니다. 자, 이런 기압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래서 뭐 세 가지 형태 기압계로 재겠죠.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바로메터라 불리는, 그래서 수온기압계를 이용을 해서 이런 수온기압계에 의한 것도 있고 아네로이드 바로메터라고 해서요. 용수초를 넣은 빈 금속 용기에 신축에 의해서 기압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 이렇게 이제 아네로이드를 이용해서 아네로이드형 바로그래프라고 해서 이런 기압의 변화들에 의해서 세기압이 세면 이제 스프링 누르겠죠.
원령이 누르면 얘가 이제 쭉쭉쭉 아래로 긁을 것 같고요. 대기압이 약해지면 저기 때문에 얘가 상승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록되는 게 있고요. 그 대기압을 관측을 하면은요, 그 관측하는 관측소의 위치가 고도가 다 다르겠죠. 관측하는 관측소의 위치가 동일한 높이에서 관측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뭐 태백 쪽에서 높은 지형에서도 잴 수도 있고요. 서해 낮은 지역에서 잴 수도 있고. 같은 장소에서 기압을 천정을 하더라도요. 기압은 높은 곳일수록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이가 100m 정도 되면 상승하면 기압은 10에서 한 11 헥토파스칼 정도 낮아지고요. 한 3000m 정도 고지되면 700 헥토파스칼 정도의 대기압을 보입니다. 비례적인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기도를 작성을 하면은 고기압, 저기압, 기단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수평면에 따라서 기압의 분포를 조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관측된 기압은 어떤 높이가 서로 다른 곳에서 관측한 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동일된 기준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지역에서 내가 여기서도 관측을 하고 여기서도 관측을 하고 여기서도 기압을 관측을 하게 되면 높이에 따라서 관측된 동일한 대기압이 작용한다고 가정을 할 때요. 여기 기압하고 여기 기압하고 여기 기압이 서로 다르겠죠, 다들. 그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수평 면상에다가 기압으로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평균 해수면이라고 하는 mean sea level이라고 하는 평균 해수면상의 기압으로서 환산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해수면이라는 곳은 어떠한 높이의 기준이 되는 곳으로 0m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발 고도가 0m인 지점, 고도 0m인 지점으로서 여기서 측정한 어떤 기압, 여기 뭐 PA라고 그러고 여기는 PB라고 그러고 PC라고 관측된 기압들이 있을 때 이 높이만큼 뭐 HA만큼, HB만큼, HC만큼 높이 값에 따라서 기압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한 기준이 되는 평균 해수면상으로 기압으로서 환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거를 해면 경정이라고 합니다. 해면 경정. 이러한 해면 경정은요, 고도랑 기온, 그 관측할 때 습도, 중력 등에 의해서 다 다르게 되고요. 각 나라별로 서로 다른 공식을 사용해서 해면 경정 값을 구해서 평균 해수면상의 대기 압력으로서 환산해서 일기예보나 분석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기상청의 이제 기압 정보들은요, 이 평균 해수면으로 다 보정이 된 해면 경정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면 경정 값을 구하는 공식, 우리나라 공식은 일본에서 따와서 이렇습니다. 해면 경정, 즉 경정해야 될 기압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값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해면 경정된 값은 어떠한 관측소가 서로 위치들이 기준이 서로 다를 때요. 평균 해수면상으로서 높이에 따라서 이것을 다 경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발 고도가 0m인 곳으로서 만약에 또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을 관측한 거라면 그 대기 압력을 경정을 해줘야 되고요. 해수면상으로 경정해 줘야 되는데 그때 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여기 이제 해면 경정해야 될 해면 경정에 대한 기압값을 얘기하고요. 요 라지피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고도, 어떤 특정 고도 H 고도에서의 관측된 기압 미안합니다. 헥토파스칼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EXP라고 되어 있는 거 공대생들은 좀 알겠습니다만 타 단과대 학생들은 좀 처음 모르겠죠. 지수함수를 나타낼 때 씁니다. 지수함수 기호고요. 기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몰 g는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이거는 기압을 관측한 관측 장소에서의 고도입니다. 단위로서는 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7.04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건조 공기일 때의 기체 상수 값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보통 기온을 측정할 때는 기온이 셀시우스라고 하는 도시라는 걸 쓰죠. 우리는 화씨를 안 쓰죠, 미국처럼.
셀시우스라는 그 값을 쓰는데 환산할 때는 기상에서는요 절대 온도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273.15를 더해줍니다. 즉 빙점의 절대 온도 값인 213.15고요. 우리가 이게 셀시우스로 따지면 이게 결국 0도씨라는 거죠. 0도씨. 다음에 관측한 기온, 그 고도 H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기압 관측할 때 기온, 관측한 결과 값하고 또 이것도 기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표시가 있는데 이게 기온 감률이라고 해서요. 고도 100m에 대해서 0.65도씨의 비율로 감소하는 것, 즉 0.0065도씨 퍼 미터로 계산합니다. 즉 H값이 얼마가 주어 있으면 기온 감률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뒤에 그걸 다 합친 값을 나누기 2등분하고요. 다음에 뒤쪽에 플러스 입실론 sub 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증기에 의한 영양 보존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영양 보존값. 그래서 TM은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이렇게 해서 놓고 통계적으로 구한 다음에 표값을 이용해서 값을 보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단계 구간별로 만들어져 있는 표가 있는데요. 계략적으로 이 표를 쓰고요. 이 표에서 뭐 온도 차이가 예를 들어서 영상 10도에서 20도 차이인데 13도다 그러면 요거를 요 사이를 값을 보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 얘기예요. 뭐 내가 기상 높이값 H W만큼 이 고도상에서 관측되어 있는 기압값을 평균의 수면상의 이 값으로 보정해주기 경험의 경정값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어렵지만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현지 관측 기압이 1014.3 헥토파스칼이고요. 어떤 배겹상에서 관측한 기온이 15.6도씨일 때 해면 기압은 얼마인가? 단 평균의 수면으로부터 기압기까지 해발 고도는 28.5m이고요. 중력 가속도겠죠? 중력은 9.7988m/s의 제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면 경정값을 계산해야 되니까요. 델타 P가 되겠죠. 델타 P는 관측한 기압이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1014.3 헥토파스칼 곱하기 익스포넨셜 중력 가속도 곱하기 아까 공식이 높이였죠. h 미터만큼 한다니까요. 중력 가속도는 9.7988 m/s 제곱이고요. 고도가 28.5m고요. 그죠? 그다음에 287.04 하고 절대값으로 바꿔주니까요. 273.15 더하기 2등분이죠. 2등분. 관측한 기온이 15.6도래요. 15.6도 더하기 15.6도의 기온 감률 계산해 줘야 되겠죠. 곱하기 0.0065 곱하기 관측할 때의 해발 고도가 28.5m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한 다음에 플러스 1이죠. 그죠? 이렇게 한 값에 마이너스 1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즉, 요 값에 뭐 편리한 계산하려면 공학 계산기 사용해야 되고요. 위값 계산하고 아래값 다 계산해서 여기까지만 계산한 다음에 지수함수 값으로 이 계산된 이 결과값을요. 지수함수 값으로 계산해서 거기서 빼기 1을 한 다음에 1014.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1014.3 하고 익스폰텐셜 287.04 여기 273.15 더하기 이 뒤쪽 걸 계산해 보니까요. 15.692625가 나오고요. 플러스 1 네. 위쪽 계산하니까 279.2658이 나왔어요. 1658 빼기 1 또 계산해 보면 1014.3 곱하기 익스포넨셜
82,910.38708 네, 279.2658 빼기 1이 됩니다. 다시 이거를 14.3 곱하기 지수함수니까요 2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0.003368 28 48 41승분의 41승 값에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해 보면 1014.3 곱하기 1.0033739964 빼기 1이 되고요. 약 계산해 보면 3.42 헥토파스칼 값이 해면 경정 값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해면 기압을 구하랬잖아요. 따라서 해면 기압 값은 내가 측정한 고도 28.5m에 측정한 1014.3에다가 기압이 더 고도가 낮아지니까요 3.42 더해지겠죠. 따라서 1017.72 헥토파스칼로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